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여기는 강남의 한 카페입니다. 저희 오늘 심층 토크. 이 작품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작품이죠?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세븐틴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6년 만에 나온 작품이어서 다들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원래 이제 언택트 톡으로 이제 영화를 봤잖아요. 저희는 이 토크를 빨리 하기 위해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이동진과 봉준호 감독님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심층 토크가 더 중요하다. 네. 저희의 곤조를 좀 지키자.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층 토크를 하기 위해 언택트 톡을 버리고 저희가 급하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조금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플을 달 거면 나가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미키 세븐틴의 스포일러가 가득 담겨있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좀 이 영상은 영화를 보고 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가이드 영상이 아니라 심층 토크 영상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층 토크 진행 방식인 먼저 한 줄 평 남기고 심층 토크 하고 그 다음에 평점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하 씨부터 그러면 한 줄 평. 저는 이제 인류의 역사를 프린트하여 버튼을 눌러 터트린다 라고 하죠. 저는 인간 문명의 역사를 SF라는 장르 안에 고스란히 옮겨놓다. 한 줄 평. 풍자로 뒤덮여 있지만 봉준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주인공 미키가 마카롱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한국스러운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미키가 도망친 곳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선으로 이제 도망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부활하는 그 익스펜더블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극한 직업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미키 17이라는 자아를 가진 사람이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미키 18이 탄생을 해버린. 그래서 미키 17과 미키 18의 이제 대립을 나타낸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분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영화가 재밌냐, 재미없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저는 이 영화 재밌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정말 재밌다. 되게 극장 안에서 네. 즐기기 너무 좋은 영화 아닌가요? 그쵸. 오랜만에 본 대작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였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영화를 봤을 때 처음 이미지적으로 떠올랐던 거는 이제 아바타나 듄처럼 하나의 행성을 창조해냈다. 네. 근데 그게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이게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한 그런 스케일로 창조해냈다. 행성 하나를 창조할 정도의 일단 엄청난 스케일이었다. 맞습니다. 일단은 초반 부분은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냥 그랬습니다. 거의 한 10분, 20분 정도가 미키 세븐틴의 그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제 생각보다 세계관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초반 10분, 20분은 좀 저는 그냥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봤어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초반도 그렇고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낙 방대한 세계관이고 SF다 보니까 되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영화적으로 연출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설명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까지는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거의 한 10분가량을 그 나레이션으로 이제 하는데 초반에는 저는 좀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이거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세계관을 굉장히 충실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한국 영화에서 SF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그 세계관을 뭔가 충실하게 쌓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 세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영화의 SF들이 미키 세븐틴은 그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세계관을 충실하게 쌓은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세계관 설명하느라고 질질 끌다 보면 또 듄 원처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다고 보면 또 납득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듄1은 세계관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1편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 행성의 일부분이랑 우주선 그 이야기만 달아서 이게 세계관을 조금 축소시켰죠.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영화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미키 18이 나왔을 때부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키 18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 영화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
인간 복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이제 진부한 소재죠. 네. 너무 많이 나왔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블레이드 러너나 저는 이 주제를 이 소재를 갖고 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게 봉준호가 어떻게 풀어낼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너무 진부한 소재긴 하다. 인간 복제라는 소재가 저희가 뭐 2000년도 중반, 후반 이쯤만 되더라도 네. 되게 아일랜드 같은 영화도 있고 네, 맞아. 그러잖아요. 아일랜드. 그런 식으로 되게 소재 자체만으로도 네. 뭔가 관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소재라고 봤는데 2025년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또 신박한 소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도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봉준호 감독님이 그 소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생각했거든요. 영화 보면서. 근데 왜 굳이 우주선에 타 있는 캐릭터 중에서 왜 미키라는 애만 데이터를 저장해두지? 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저장해두고 네. 진짜 만약에 자칫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제니퍼? 제니퍼가 사망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억을 저장해놓고 이 신체 이것만 저장해놓으면 사실 그대로 부활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이 제도가 왜 나쁘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잘만 이용하면 너무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잘만 이용하면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인류 역사에서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기술을 허용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 세계관이 50년대를 그렇죠. 배경으로 하고 이래잖아요. 엄청 많은 기술이 오고 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멀티플에 대한 논의도 오고 간 걸 알고 하여튼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거를 굳이 한 명한테만 적용시킨 이유가 어떤 이 기술 자체를 사용하려면은 어떤 험한 일을 하고 극한 직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용도로서만 이 익스펜더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어떠한 제약이 많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명만 꼭 집어져 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익스펜더블은 인간이 아니죠 거의. 네, 그냥 그렇죠. 거의 실험지로 사용되고 죽이기 위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저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동물 실험 같은 키워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옥자 때도 그렇고 이번 미키 세븐틴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님은 뭔가 인류를 위해 희생되는 생명은 소중하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장면이 그 익스펜더블을 하는 것을 파괴해버린 데이터를 네.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초중반까지는 저도 이제 그 옥자의 그런 주제성과 비슷한 측면이 많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 어찌 보면 이 생명을 벗어나서 인류의 문명 그리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모조리 통째로 다 비난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확히 동의를 하는 게 진짜 이게 보다 보면은 뭔가 이 여러 포인트들에서 이게 인류 문명 자체를 정말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거를 비판하는 동시에 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설정이 그 니플하임이라는 세계에 도착해서 외계 생명체 그들 기준에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지만 그 네네네. 외계 생명체와 나오는 갈등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딱 그분의 이 의견과 좀 일치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의 야심이 가장 많이 들어간 제작비도 가장 많이 들어가긴 맞아요. 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큰 이야기다. 여러 면에서 주제 면에서도 엄청나게 큰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크 러팔로가 악역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특징만 봐더라도 뭘 비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인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과학을 악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파간다 영화로 프로파간다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계급도 있고 익스펜더블을 하대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마크 러팔로가 연기했던 그 정치인의 모습을 막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봉준호 감독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가 이제 풍자잖아요.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캐릭터에 덧대서 풍자하는. 그냥 저는 그 캐릭터가 우스꽝스럽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풍자에 성공했다. 저는 그런 큰 내용보다도 그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의 관계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데이터가 똑같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자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서브스턴스라는 영화가 네, 가장 떠올랐는데 자아가 생겨버린 두 상황이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서브스턴스도 인간 복제네요. 그렇죠. 네, 인간 복제네요. 네, 그래서 미키 세븐틴과 미키 에이틴의 관계를 보면서는 딱 진짜 서브스턴스가 많이 생각이 났고 실제로 영화의 특정 장면들이 서브스턴스와 굉장히 유사한 장면들도 많았다고. 맞아요. 주사기를 이렇게 맞는다든지 약간 선당 공포증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에서 요즘 유행인가? 약간 유행인가? 네, 그럴 수 그런 생각이 좀 있겠네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세븐틴이랑 에이틴이 처음에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갖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억도 같잖아요. 그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신체 조건도 같고. 네. 근데 성격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성격이 다르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일부러 그렇게 성격을 과하게 다르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영화에서 그 과학자분이 막 딴짓하느라 몇 개 선 빠지잖아요. 그 장면은 일부러 넣은 것 같다.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성을 주입하는 그 기계 장치가 빠져 있어서 뭔가 사이코처럼 미키 에이틴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영화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둘의 성격이 달라야 재밌어지고 더 이야기 전개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이 둘이 다른 존재다라는 다른 점을 존재다. 조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사실 미키 세븐틴 입장에서는 갑자기 목숨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이미 미키 에이틴이 나와버린 순간 나를 이어가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미키 에이틴이 돼버리는 거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미키 세븐틴의 공포감이 저는 굉장히 이 영화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사실 그 미키 세븐틴이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굳이 이제 익스펜더블 해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 하나잖아요. 아니 그게 없으면은 그냥 사채업자한테 죽지 왜 개고생을 하면서 계속 살아남냐고. 그거 하나인데 이제 에이틴이 등장한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중반부부터 나오는 외계의 생명체인 크리퍼의 비주얼이 콩벌레 같이 생긴 애들이 뭔지 아시죠? 같은 거 할 때 뭔가 그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작품인 괴물의 비주얼이 떠오르고 봉준호 감독님이 되게 약간 그런 괴생명체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렇죠. 옥자도 그렇고. 정말 그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괴물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고 그 외계인들이. 근데 뭔가 징그러운데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뭔가. 콩벌레들이 인간을 멸종시킬 거라 하고 막 괴성에 지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 인간들은 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콩벌레들은 그 고함으로 이제 맞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뭔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딱 한 번 소름 돋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콩벌레, 그 크리퍼들이 쫙 이렇게 막 그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브리 영화 중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거기에 나오는 그 괴물들이랑 상당히 유사한데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가 좀 떠오르는 장면이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 콩벌레랑 이제 그 미키 세븐틴이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번역기를 통해서. 그때 그 비주얼은 당연히 다른데 뭔가 분위기 자체가 뭔가 컨택트에서 그 이렇게 외계 생명체랑 대화하는 그때 그런 느낌이 생각나가지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 맞아요.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저는 좀 약간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또 외계인이 이제 원주민이잖아요. 또 이제 원주민의 얘기를 또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도 뭔가 인류의 역사가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그걸 어쩌면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이미 원주민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얻은 땅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미키 세븐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좀 그 역사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놓고 말하잖아. 막 미개한 것들, 막 미개한 벌레들 다 죽여야 된다. 맞아. 근데 걔네들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똑똑하고 그 윤리도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걸 맞아요.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가.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인류가 나쁘다라는 내용의 영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 뭐 흑인에 대한 탄압, 여성에 대한 탄압 이런 거에 관련된 영화는 너무 많은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미키 세븐틴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인간은 너무 나쁜데 또 이제 그거를 성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갈등을 해결한다. 해결하는 능력. 왜냐면은 그동안 있어왔던 그런 차별들을 저희가 성찰하고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던 어떤 총체적인 메시지는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항상 오만하고 굉장히 그런 독단적이고 그런 태도를 지니지만 결국은 또 성찰하는 존재고 앞으로 나아간다. 약간 이런 거 여기까지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왜 미래 배경으로 이런 과거의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어떤 역사는 반복된다. 또 진보한다. 약간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아니었나. 저도 그게 이제 눈에 좀 보였던 게 그 과학자 쪽에서도 나쁜 애가 있고 좀 착한 애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나쁜 애가 계속 그 지도자한테 계속 조언을 해주는데 네. 그게 안 좋은 조언이잖아요. 네. 약간 입에 네. 발린 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거기서도 그 과학자에서도 이제 번역기를 만들어서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네. 영화를 찍는데 한 명은 이제 프로파간다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독재자인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띄우는 그런 영화를 찍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악행을 찍어서 그냥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거를 다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영화가 있어요. 의지의 승리라고 히틀러를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의 이게 프로파간다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영화인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를 그대로 찍어서 보여줘요. 거기서 했던 행동들이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그거를 또 비판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하려고 하는 그 영화는 이 악행을 찍어서 만들었던 그 영화랑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 반성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냥 단순히 그런 참혹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단편적으로 나쁘다라고만 단정 지은 게 아니라 나빴는데 그 역사 중에서는 그러한 나쁜 역사를 그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양면성 혹은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게 또 인류 문명의 역사를 되짚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익스펜더블 기억을 날려버린 게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인데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저질러왔던 이 악행마저도 또 없애버린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건 해피엔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냥 또 이게 해피엔딩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과거를 지우기 전에 미키 세븐틴의 안에 있던 트라우마에 관한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그런 지금까지 탄압의 역사를 당해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기억을 없앤다고만 해서 과연 좋은 걸까? 약간 이런 물음을 던져준 거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조금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아닌가. 저도 그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게 제가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제 우리 세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그냥 새로 이제 처음부터 착착 싸우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뭐 다 죽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실현을 해봤다. 그 니플하임이라는 데가 그냥 거의 이제 새로운 문명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 나올 수 있었다. 새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시 다 재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슬프게 다가왔죠. 이거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슬펐죠. 봉준호 감독도 약간의 나름의 위안을 넣었던 게 저희가 이제 악행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라고 마지막에 말해줘요. 그 사람이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자기가 그 부모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책감을 너무 갖지 말고 왜냐하면 죄책감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 마지막에 미키 세븐틴이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의 악행의 과거가 있잖아.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나는 또 말하고 있다. 우린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기력으로 봤을 땐 다 너무 좋지 않았나요? 뭐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냥 그 캐릭터처럼 보여가지고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캐릭터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캐릭터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악당들은 너무 그 상징적으로 그 악행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너무 떨어지죠. 그 주위 사람들도. 그래서 사실 마카로팔도 그렇고 미키 17도 그렇고 18도 그렇고 그리고 스티븐 연도 그렇고 다 좀 캐릭터가
단순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SF 장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인류의 거대 역사를 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상징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더 그 과정에서 나온 아쉬움이지 않았나. 저도 그 주제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명확한 캐릭터들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야 돼서 캐릭터성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뭔가 시즌제로 만들었으면은 아 드라마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약간 심오하고 좀 더 약간 깊고 넓게 다뤘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너무 얕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가 일단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엄청 거대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거대한 메시지를 2시간이라는 영화에 어떻게 담아내는지가 이제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량인데 차라리 이거를 좀 드라마로 했으면 제작비도 많이 딱 하면 딱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영화가 별로가 아니라 드라마로 만들었어도 충분히 성공할 만한 주제이고 봉준호가 했으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더 뭔가 인물들의 캐릭터가 영화처럼 단편화돼 있던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고 뭔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조금 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정치 지도자의 아내인 사람이 계속 소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스가 대체 왜 계속 나올까? 일단 그래서 저는 서브스턴스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영화에 음식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이 먹는 맛없는 밥이라든지 네. 중간에 마크로폴로한테 초대받아서 생고기를 먹는다든지 근데 그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는 서브스턴스가 그냥 더 단순히 일단 생각이 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딱 한 번 소스가 나올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소스라는 게 굉장히 인공 합성료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정점이고 실제로 저희 막 라면 먹을 때마다 이 라면 스프야말로 정말 그 대기업 석박사들이 만든 어떤 최고의 조미료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소스 같은 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그런 그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물 실험과 같은 것들이 저는 그러한 좀 환경적이고 어떤 그런 동물적이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했습니다. 예, 저는 약간 뭔가 이것도 풍자적인 느낌이 좀 들었던 게 네. 외계 생명체를 연구를 막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마크로팔로의 아내는 그거를 소스 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중대한 문명의 연구의 결과가 고작 소스? 약간 이런 그거를 좀 뭔가 풍자하는 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소스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스가 거의 마지막 장면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피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스가 인류의 피, 인류의 희생, 잔혹했던 그런 거를 말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소스는 곁들여 먹는 거잖아요. 이 고기에 곁들여 먹는 이 소스가 이 고기를 먹는 거에 약간 근본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소스는 필요가 없다. 소스는 맛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생존을 위해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작 말하는 사람은 그 소스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맛을 위해 필요한 건데 어찌 보면 인류의 피 그러니까 인류가 행했던 그런 잔혹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잔혹했던 것들이 없었어도 생존에 필요 없었 생존과는 무관했다 이 피들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 같은 거를 하면서 찍어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먹겠다 꺼져라 하잖아요. 안 찍어 먹어도 네. 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야겠다. 우리는 이 피가 없어도 생존에 아무 상관이 없다. 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어떠한 인류의 평화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잔혹했던 과거가 꼭 필요한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잔혹했던 것들이 없어도 생존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네. 위해서도 네. 피는 필요 없다. 네, 피는 필요 없다. 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난 이 소스가 마지막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 뭐 리틀 봉준호네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네. 세 개 말한 게 다 다층적으로 함축돼 있었을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네. 아 감사합니다. 적극도 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떠오르는 키워드가 전 버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버튼. 버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버튼이 또 실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꿈에서 그 소스, 그 피가 버튼으로 네. 묘사되기도 하고 그렇죠. 5살 때 자동차에 있었던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이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익스펜더블 장치를 폭파시킬 때 미키 세븐틴이 쓰는
장치도 버튼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 18을 죽일 때도 버튼을 눌러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버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뭔가 저는 하나 갑자기 생각이 든 거는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인류 핵전쟁이 발발하기 일부 직전이었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진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명의 역사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버튼 하나에 의해서도 쉽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진 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핵폭탄 네, 버튼이라고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냥 버튼 하면 떠오르는 것들, 뭔가 핵미사일, 아니면 그 트럼프 집무실에 있는 코카콜라 버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버튼이라는 게 단 하나의 조그만한 행동으로가 일에 운명이 달리는 순간이잖아요. 이 버튼 하나로 17이 죽을지 18이 죽을지, 이 익스펜더블을 날리는 버튼을 누를지 말지, 약간 뭐 뭔가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또 그 원이라는 게 네. 원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 버튼도 그쵸. 원이고 네. 그리고 그 불구덩이, 불구덩이도 뭐죠? 원이고. 네, 그러네. 삽삽 사일런스인가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스턴 이거 뭐야 그 프린트된 기계도 원이고 네네네. 뭔가 이게 원이 약간 윤회 반복된다.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뭐 정확하게는 저도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저는 뭐 그냥 네모나게 하긴 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거 가지고 아니 뭐 별 모양으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좀 세모나게 하는 거. 좀 그런 거보다는 원이 낫겠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여기서 뭐 왜 저러지?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저는 또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였던 게 인류의 그 잔혹한 역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미키 18이라는 그 캐릭터가 저는 분노 그리고 약간 뭐 이제 폭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미키 18이 나중에는 약간 좀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님이 정말 재밌게도 저희의 잔혹한 역사를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폭력과 분노도 필요하다. 저는 그걸 긍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폭력과 분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복시키기도 했고 도움이 되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폭력과 분노 이런 것들은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그것도 긍정을 해버리는 그것도 필요하다. 어찌 보면 필요한 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네. 마지막에 꿈을 꾸다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키 18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꺼져라 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세상에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화가 미키 17만 있었으면 이 영화는 완성되지 않았을 걸 보거든요. 미키 18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됐을 수 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약간 지금 현재 자체로만 봤을 때 미키 18처럼 어떤 분노의 감정과 폭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그동안의 과거에 우리가 그런 차별과 탄압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분노가 있었고 그런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최후에 남은 사람은 미키 17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러한 분노와 폭력으로 지금까지의 차별과 탄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맞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17과 같이 조금 평화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미키 17이 약간 노예군성을 상징하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폭력과 분노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18도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군성이 그 기생충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18도 필요하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약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맞아. 저는 어쩌면 그게 좀 재밌었어요. 되게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봉준호 감독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생충에서도 죽이잖아요. 네. 노예근성을 탈출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연장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이 하고자 했던 만들었던 영화를 다 합쳐서 만들었던 종합본. 네, 진짜 완전 야심이 담긴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생충도 조금 담겨있고 네. 성자도 담겨있고 그러네. 역자도 담겨있고 플란다스에게 괴물 다 담겨있다 진짜. 그러네. 저는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미키 17도 칼을 들고 있고 미키 18도 칼을 들고 있는데 둘이 칼을 내려놓는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미키 17은 흠벌레들이 와가지고 칼을 가져가서 놀거든요. 네. 근데 미키 18은 총이 맞아서 칼이 떨어져요. 칼이 떠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 한쪽은 평화적이고 너무나 한쪽은 많이 폭력적이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것도 너무 떠올라가지고 재밌네요. 네,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중에서도 이 액션 같은 부분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막 콩벌레들이 막 지나다니는 풍경에 막 떠밀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 바주카를 쏘을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이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이런 액션 같은 것도 너무 잘 담겼다.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액션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작이다 보니까 이 SF, 뭐 외계인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뒷부분에 좀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데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계속 그거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죽음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미키 17이 죽음의 어떤 기분인지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네.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제니퍼가 죽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가 너무 궁금해. 이게 그게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 사람한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 사람들은 호기심, 궁금증이었어요. 죽음의 어떤 기분이었는지. 근데 얘는 그 사람의 아픔을 느껴보고 싶어서 자기도 생각해보고 싶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그 주제랑 연관돼서 계속 생각이 드는데 그 잔혹했던 역사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호기심으로 던져봤던 그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들은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아니, 연출적인 부분은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생각해야 될것 2회차? 네, 왜냐면 2회차. 그 너무 주제적인 부분이 거기에 꽉 차버려서 연출을 좀 그게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부분이 조금 적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맞아. 2회차는 언택트 또 아니 언택트 더블로 한번 더? 못 봤으니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이동진과 봉준호를 버리고 심층 토크를 선택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버튼 하나 누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별점 남기고 마무리를 할까요? 좋습니다. 별점 남기고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이 영화 별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 약간 옥자보다는 재밌고 자국열차보다는 재밌는 그러면 4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3.5 주고 뭐 2회차 때? 2회차 때 4점으로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옥자보단 좋고 설국열차보다는 덜 좋았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4.0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영화 보면서 3.5 줄까 4.0 줄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그냥 영화 자체만 보면 그냥 계속 옥자랑 설국열차가 떠오르고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건 없어가지고 이건 3.5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인류의 문명의 역사라는 그런 주제가 각인되고 나서부터는 이거 조금 더 줘도 되겠다. 생각보다 이야기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0 드렸어요. 저도 이제 초중반까지는 너무 그 옥자랑 설국열차가 너무 보여가지고 이거 조금 아쉬운데 역시 이런 그 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은 조금 아쉬운 건가 항상?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뒷 이야기가 좀 더 풍부했다라는 생각이 와닿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4점. 뭔가 약간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기생충이라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님이시니까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이 부담감이 상당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저희는 감히 모르지만 근데 뭔가 그런 미련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생충 만든 감독님이시니까 또 정말 어마어마한 걸작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한 제 입장에서는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죠. 근데 이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를 너무 자기 뜻대로만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영화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요즘에 한국 영화계가 좀 안 좋잖아요. 또 영화 시장 자체가 좀 불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너무 보기 좋잖아요. 아니 솔직히 캡틴 아메리카 이제 비슷한 스케일이잖아요. 미국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 이번에 새로 나온 작품이랑 이번에 저희가 봤던 미키 세븐틴이랑 어떤 비슷한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봤을 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키 세븐틴. 제작비 대비 만듦새 부분은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훨씬 좋았으니까 너무 재밌다. 이거 봤으면 좋겠다 많이. 저희가 아직 정식 개봉도 전에 가장 먼저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언택트 톡도 안 보고 이렇게 2회차 심층 토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빨아볼 만큼 빨아야죠. 농담이고.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또 재밌는 심층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